하나, 둘, 셋. 검찰에서는 그래서 운영자가 남매가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와 CSO를 기소를 했고 형사 재판에 넘어갔죠. 그게 2022년도였는데 2022년도에 이제 재판에서 1심에서는 형제들에게 모두 징역이 선고가 돼서 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높은 형이 선고됐어요.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 그 또 CSO는 징역 8년이 선고가 됐고 53억 원 상당의 추징 명령. 그러니까 추징이라는 건 너네가 이거 내라. 돈을 실제 지급하도록 하는 이제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또 가족 중에 한 명에게는 이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세 사람 모두에게 1심 이후에 2심에서도 요형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지금 이 형사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재판부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땡땡머니가 엄연히 선불 전자지급 수단인데 등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VIP 구독 서비스라는 거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충전금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너네가 충전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른 데다 결제를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제 지급 대행업자인데 이것도 등록 필요하거든요. 등록 없이 했다. 그래서 법 위반이다라고 한 점이 이제 한 가지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나 할인해준 이 구조와 관련해서 사실상 계속해서 이런 영업 방식을 쓰기는 어렵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한테 이거를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허위로 이제 표시하고 또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서 이제 기망이 또 인정됐어요. 이 죄와 관련해서는 실제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인데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실제 결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했고, 거기다가 요거를 이제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충전 금액으로 받은 금액을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좀 썼나 봐요. 그래서 뭐 판결문 판시 내용엔 슈퍼카를 구입하는 데도 썼고 뭐 등등등이 나와서 유죄가 선고된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벌 받아도 마땅한 짓거리를 했네. 사실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결제를 해주는 거는 일종의 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업은 우리 전통적인 은행이나 이런 것보단 좀 완화된 규제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금융의 일종인데 남의 돈을 잘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사실 남의 돈을 잘 관리할. 근데 자기 돈처럼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건 횡령도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등록된 판결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은 못했는데 우선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횡령죄까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최종 판결은 안 난 상태이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판결은 아니고 지금 1심과 2심에서 형사 이제 판결 선고가 징역형으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징역 4년이면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이제 빚어진 사안이어서 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사안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전자금융업을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일파만파 점점 커지는 사안인 거잖아요.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이걸 하면은 업체에게는 뭔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이게 금융당국에 등록을 한다는 거는 되게 이제 많은 요건이 필요하죠.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등록을 해야 되는 요건도 있지만 등록 면제 요건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가맹점이 10개 미만으로 소규모로만 운영이 된다든지 뭐 2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만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 5개에서만 요 가맹점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고 제가 포인트를 팔았어요. 그럼 제 포인트를 사는 사람도 적겠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규모도 작고 대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도 작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제가 뭐 지불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돈 빌려와가지고 사안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이렇겠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등록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사업을 벌린 거죠, 말하자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이런 사안입니다.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그렇죠, 수 있었던 그렇죠.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소비자 기만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기죄도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물론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게 기망은 아니에요. 난 등록을 했다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로 기망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판사님이었다면 그런 요소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선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줬다 뺏은 느낌이잖아요.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믿고 돈을 맡기면 내가 다 가맹점 결제 뭐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것처럼 홍보한 거죠. 사실상 큰 그림에서. 신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금융이라는 게 그 부분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맞아요. 금융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은 본질은 금융인 거잖아요. 남의 돈을 받아서 대신 지급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던 점이 이 사태가 커진 배경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이제 형사 재판은 지금까지 이래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 있는 상태고, 민사는 이제 아주 얼마 전에 9월 1일인 것 같아요. 민사 판결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민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고 143명의 소비자만 이제 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승소 금액은 우선 이 143명은 자기의 충전금에다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돼서 자기가 충전했던 금액의 20%까지 가산해서 인정이 된 사안인데요. 만약에 모든 피해자가 다 소송을 제기했다면 더 인용 금액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 피해자만 지금 소송에 참여를 했고, 이와 함께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회사는 이제 판매 회사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제로 이런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전 가능한 포인트 카드를 팔았기 때문에 함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들에게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주체인 이 회사, XX 회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을 했고, 요 포인트 카드를 판매했던 이커머스 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 상품을 발행한 회사의 신뢰도나 이런 것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커머스 회사에서는 그냥 전자상거래 업자도 두 가지인데, 직접 자기가 상품을 소싱해서 자기가 직접 판매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중개업자인 경우가 있어요.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해당 상품의 판매업자의 신용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게 사실 법상으로도 이제 사실상 그 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요 업자들 이제 6개 이커머스 회사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판시한 사안입니다. 다만 그 발행 회사는 명백하게 이제 피해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부분 충전 금액과 위자료까지 인정이 된 이런 사안이에요. 추징금이 꽤 있었는데 네. 그거 외에도 그럼 이 피해자들한테 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추징은 이제 형사적으로 추징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 이제 형사 판결에도 배상명령이라고 있었어요. 배상명령은 여기다 손해배상금 청구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긴 한데, 요 배상명령에 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갚을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추징은 이제 어쨌든 국가에게 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이런 배상금은 민사적인 건데, 이제 이 사람의 재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이 뭐 100억이 있다고 하면 그 100억에서도 53억 3,165만 원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손해배상금은 2억 원이니까 뭐 그래도 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데 2억 원도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뭐 아무튼 뭐 이 사람의 재산에 집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런 형사처벌도 이제 진행 중이고 하니까, 뭐 아파트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우선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53억 3,165만 원에다가 아마 국가에 대한 거니까 1순위로 이제 요게 지급이 될 거고, 그 다음 순위별로 이제 요게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요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가압류나 가집행이 되어 있다면 이 손해배상 금액도 일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은 일반 채권에 해당해서 선순위 채권보다 한참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일반 채권들도 이제 순위가 발생된 시점에 따라서 선순위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먼저 만약에 존재하는 채권자가 있었다. 돈 빌려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의 돈이 먼저 나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판결은 받았지만 이게 집행될 때까지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있다. 한참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원고 측 변호사의 마음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이커머스 회사에게 만약에 공동 책임이 인정되면 그때는 이제 여기에도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 대표이사나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피해자들은 배상 금액에 대한 이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선불전자 지급 수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엑스포인트 사례를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제 금융당국에서의 조치,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들을 택할 때 이게 믿고 써도 되는 업체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제 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또 보호받으면서 이런 선불전자 지급수단 활용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